예, 요즘에 그 전세 보증금 반환에 관해 가지고 질의가 너무 많아서 제가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3단계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제 1단계입니다. 임대인이 아직 연락이 되고 임대인이 지금 매물을 내놓긴 내놓았는데 아직 안 나갔다. 그런 이유로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사실상 요즘에 가장 많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가 5억짜리 아파트에 전세 4억에 당시에 들어갔었는데 보통 두 가지로 케이스가 나뉩니다. 첫 번째, 현재 전세가가 떨어져 가지고 시세로는 한 3억 5천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임대인이 나한테 4억 돌려주려면 4억이 필요하니까 새로운 세입자한테도 4억 받으려고 4억의 부동산에 내놓은 경우죠. 손해보기 싫으니까요. 그런 경우에 안 나가니까 이거 나갈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라고 하면서 버팅기고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시세가 등귀해서 내가 이제 처음에 전세 계약 체결했을 때는 4억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4억 5천 정도 된다. 그래가지고 임대인이 좀 욕심내가지고 4억 5천에 내놓은 경우. 근데 그게 물건이 빨리 빠지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들의 통상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지만 임대인이 나에게 돈을 돌려줄 금원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게 아니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 대출도 일반 대출은 사실상 거의 턱끝까지 받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용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로 받지 않으면 못 돌려준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아직은 임대인과 협상을 해볼 수 있는, 임대인을 좀 압박해 볼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단계에서 이제 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2단계에서는 저는 이제 소송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취할 수 있는 절차는 두 개예요. 보증금 반환 청구하시면서 내가 밖에 나가서 예를 들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 같은 거 신청한 다음에 그 해당 부동산에다가 등기를 박아버리는 거. 이렇게 하면 상대방을 압박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은 신임차인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거는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만약에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하게 된다면 대항력과 이제 우선 변제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가 퇴거하더라도 등기를 맞춰서 마치 저당권처럼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담보력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요게 들어와 있으면 신임차인 입장에서는 마치 선행 저당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상 들어오려고 잘 안 하죠. 그리고 임대인이 뭔가 보증금을 잘 안 돌려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심리적으로도 신임차인이 잘 안 들어오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 단계라면 아직은 이제 곧장 임대차 등기 명령 같은 걸로 하지 마시고요. 먼저 한번 얘기를 잘 해보시는 게 필요한데요. 임대인들이 손해를 보기 싫어하기 때문에 약간의 압박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 임차보증금 4억 원 지금 다 돌려주실 돈이 없고 신임차인이 그 가격에 안 들어온다면 3억 5천에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5천만 원은 대출받아서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송상 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소송상 절차로 들어가면 집행원원을 획득해서 당신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경매를 붙일 수가 있고 경매로 나가게 되면 당신은 단순히 5천만 원 대출받는 정도의 손해가 아니라 경매가는 실제 거래가보다 한참 낮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을 당신 날리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이 안 먹힌다면 실제로 그 행동을 하기 위한 액션까지 가는 겁니다. 본인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잘 안 먹히는 경우에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법무법인 명의로 내용 증명 등 최고를 하고 최고라는 건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이행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개인이 이제 통화라든가 문자 메시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인 명의로 발신 의뢰인인 임차인의 의뢰를 받아서 임대인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소송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보전처분 절차도 밟겠다. 나아가서는 경매까지 가겠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거고요. 통상 이 정도 단계에서 임대인 측에서는 더 큰 손해를 좀 보고 싶지 않으니까 좀 저렴하게 전세를 새로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무난하게 끝나는 거죠. 이게 제 1단계입니다. 제 2단계는요.
뭐 이 정도 압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돌려주는 경우, 또는 이 정도 압박을 할 수도 없게끔 이미 임대인이 도주한 경우, 뭐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에는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법적 절차로 본격적으로 나아가셔야죠. 그러니까 1단계에서 상대방한테 예고했던 절차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먼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항변할 내용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항변권을 갖는 경우들은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예를 들면 임대차 목적물을 훼손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들이 오히려 있다, 그래서 보증금에서 공제를 한다거나 뭐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은 이상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다면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신속하게 끝납니다. 소송이 신속하게 끝나고 나면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전세 목적물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강제 경매를 신청해서 내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라면은 다른 권리자들보다는 앞서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계시겠죠. 내가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하면 거기서 이제 대항력이라는 게 생겨서 나 그 임대인이 아닌 다른 제3자에 대해서도 내가 임차권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 같은 데 가셔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그 일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면 마치 저당권처럼 그 날짜보다 후순위에 있는 권리자들보다는 내가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보다 선행한 저당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 내가 경매로 가더라도 수월하게 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소송적 절차로 나아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통상 경매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매가보다는 좀 낮아요. 보통 70% 수준에서 기준으로 시작을 한 다음에 유찰이 되면 훨씬 더 낮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과연 이 부동산에 대한 경매에서 돈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대략 두들겨 보면 나옵니다. 예를 들면 6억짜리 부동산이다. 근데 내 전세금이 예를 들면 뭐 한 4억쯤 된다. 그러면은 6억의 70%는 4억 2천만 원 정도 되니까요. 뭐 비용이나 이런 걸 공제하시더라도 아마도 나의 전세보증금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경매가가 얼마가 될지는 이제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요.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경매로 가더라도 내가 내 보증금을 건지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가장 흔한 사례 중에 하나는 다가구 주택의 사례예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는 많은 분들이 또 알고는 계실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내가 살고 있는 그 호실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이 따로 뚫려 있으면 다세대 주택이고요. 내 호실에 관해 가지고 등기부가 따로 안 뚫려 있고 건물 전체에 대해서만 등기부가 하나 뚫려 있다, 이런 경우는 통상 다가구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빌라인데 외관상으로는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이렇게 6개 가구가 있다고 쳐봐요. 그 각 호실에 대해서 101호 등기부, 102호 등기부 다 따로 만약에 개설이 돼 있고 열려 있다면 다세대인 겁니다. 그리고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각 등기부상 그 각 호실마다 별도로 권리관계가 다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해당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세를 살고 있는 201호에 관해서 저당권이라든가 다른 물건이 없으면 내가 안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다가구 같은 경우는 건물 하나의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 안에 편의상 호실을 나누어 두었을 뿐 사실은 건물 하나가 단 하나의 건물인 거고, 그 경우에는 옆 호실에 있는 누가 어떻게 임차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내가 잘 모르죠. 내가 막상 이제 좀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권리 행사를 하려고 봤더니 다른 호실들의 수많은 임차인들이 있고 그 임차인들로 전부 다 지금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해당 임차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의 액수가 저마다 다르고 나보다 선순위 임차인들도 많아서
내가 지금 상황에서 좀 우선적인 변제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이제 경매로 가더라도 내가 좀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고요. 두 번째는 내가 전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거의 매매가에 육박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가를 넘어서는 전세가를 내고 들어온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축 빌라가 예전에 이제 분양을 할 때 어떻게 분양을 많이 했었냐면 실투자 금액 0원이라는 문구로 홍보를 많이 했었어요. 뭐 인천에서 예전에 문제되었던 뭐 빌라 건축왕 이런 사례들도 다 비슷한 사례인데요. 2억짜리 빌라를 분양을 하면서 중개사들이 먼저 2억짜리 전세를 팔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매수인인 나는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전세입자가 낸 2억 원을 그대로 분양대금으로 납부하면서 들어간 경우예요. 이런 경우들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금액이 같기 때문에 경매를 치는 경우에는 상당 부분 나의 돈을 이제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이 있고, 또 하나의 사례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경우, 내가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4억짜리 집에 3억짜리 전세였는데 요즘 시세를 보니까 매매가가 뭐 3억도 안 되더라. 이런 경우에 경매 쳐봐야 내가 이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매우 적겠죠. 이런 경우들이 대표적으로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권리를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요, 일단 소송상 집행 권한을 획득하고 계시되 그 해당 부동산에서 벗어나지 마시고요. 그 집을 떠나서 임차권 등기 명령 같은 거 신청하시고 언젠가 내가 돌려받겠지 하는 생각으로 경매 절차 기다리고 계시지 마시고 그냥 그 부동산에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살아버리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5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임차권은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가 경매가 진행이 되더라도 임차인으로서는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내가 경매를 한 게 아니라면요. 첫 번째로는 그 경락인에 대해서 나는 계속 임차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거기에서 전액을 다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거기서 배당 요구를 하고 털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라면 나는 해당 부동산에 관해 가지고 여전히 임차권이 있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 해당 부동산에서 거주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경매에서 내가 배당 요구하더라도 전액을 다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괜히 나와가지고 그 임차권 등기 명령만 신청하고 저당권적인 담보적 효력만 가진 채로 바깥에서 그 해당 부동산의 권리를 구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돈 다 돌려받으실 때까지 그냥 거기서 거주하십시오. 그냥 사십시오, 거기서.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가장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종국적으로 내 돈 다 못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2억 원을요. 뭐 3억 원을요. 근데 이제 내 전세 보증금 중에 전액을 돌려받지는 못하더라도 그 전액을 돌려받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 경락대금으로 내 보증금 전액을 변제하기 전까지는 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미 지급한 전세 보증금을 대가로 해가지고 영구적인 거주권이 생긴 거라고 보셔도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셔도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이사하고 싶으시고 사정에 따라서는 내가 거주지를 옮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뭐 아이가 태어나서 좀 이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경우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큰돈 손해를 보시느니 가급적이면 해당 부동산에서 계속해서 점유권을 주장을 하시면서 보증금 전액이 언젠가 이제 나중에 또 경기가 좋아지고 부동산 가격이 등귀하고 이러면 또 언젠가는 다시 또 내가 변제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냥 계속 거기에서 주구장창 앉아서 기다리시라. 무책임한 얘기같이 들리시나요? 이게 현실적인 대책입니다. 정말로요. 그 밖에 방법이 없어요, 사실상.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요, 내가 이제 경매 절차에서 내가 경락인이 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억짜리 부동산인데 내가 2억 정도 전세금을 가지고 들어온 경우, 이 경우에
이거 경매가가 예를 들면은 경매 붙여보니까 내 임차보증금이나 종전의 그 분양대금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게 뭐 예를 들면 1억 원 정도의 경락가가 형성될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경우에 내가 경락인으로 들어가셔서 1억 부르시고요. 그 1억 원은 내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부동산에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신 그 임차인의 경우에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요렇게 그냥 경락인으로 들어가시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어떻게 밖에서 법적인 절차로 어떻게 해결을 보시겠다라는 생각으로 해당 부동산을 그냥 퇴거하고 나와버리시는 게 조금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그냥 거기 깔고 사시면서 향후에 이제 어떤 경기의 선순환을 통해서 내가 구제받으시는 법을 좀 고려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내가 경락인이 되어서 아예 매수를 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는 점. 물론 요거는 나 말고 이제 다른 임차인들과의 관계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아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넙죽하시면 안 되고 잘 이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예, 하여간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금 여러모로 뭐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현명하게 대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단순히 숫자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임대인이 됐든 임차인이 됐든 간에 오히려 더 치명적인 손해로 나에게 이제 귀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판단을 잘 해보시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